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4천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게 4,068명이고 연일 4천 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병상 부족도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추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11월 1일 날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 이후 내일 28일이 되면은 아마 4주가 다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4주 동안 시행해보고 그 이후에 2주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번 주 중에 이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주중이 된 수요일부터 4,116명, 3,938명, 3,901명, 그리고서 오늘 4,068명은 이게 역대 두 번째이거든요. 네. 근데 더 위험한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도 17명이 들어서 634명인데 이것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네. 또한 사망도 52명이라는 것은 이 작년 12월 28일 날 40명이 최고치였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건 뭐 아주 대폭 늘어난 52명이 사망이 됐는데 사실은 위중증하고 사망하고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들이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면 보통은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돼야 되는데 네. 최근에는 사망자라든지 위중증 환자가 바로 이 대기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 있고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입원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나쁘고요. 네. 특히 사망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10월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누적 사망률은 0.79에서 0.80으로 오늘부로 좀 올라갔습니다. 0.80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지금 11월 달에 사망하신 분들은 634명, 월별로는 이것도 최대치입니다. 0.90%. 네. 이 사망률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번 달에 확진된 사람이 이번 달에 사망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후행성을 나타내지만 몇 달 간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11월 또 12월에 돼서 위중증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아서 역대로 봤을 때 수치가 점점 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변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름이 오미크론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남아공을 중심으로 확산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우려 변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지정을 하는 건가요? 우려 변이가 제일 심각한 변이를 네. 나타날 때 우려 변이라고 그러고 지금 델타 변이가 우려 변이로 되어 있죠. 굉장히 빠르게 회의를 소집했고 또 빠르게 우려 변이로 했습니다. 보통은 우려 변이 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엔 모니터링하는 조사 중이라는 VUI, 언더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요 변이하고 기타 변이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거는 뭐 큰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네. 실제로는 우려 변이와 또 관심 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리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관심 변이였다가 이제 우려 변이로 더 격상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뭐 며칠 하루 만에 바로 우려 변이로 격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죠. 델타 변이가 돌기 단백질에 한 16개 정도의 변이가 있는데 이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32개의 변이가 생겨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델타 변이나 알파, 베타에 있는 변이 위치에도 다 들어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나타난 거지만 이렇게 32개씩이나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돌기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배로 변이 위치가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래서 꼭 2배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위험성이라는 것은 전파력, 네. 또 이 독성, 또 우리 지금 만든 기존의 백신에 의해서 유도된 항체에 대한 어떤 회피성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변이주의 위험성이라는 건 과연 전파력이 더 강해졌겠느냐 하는 것과 지금 우리 기존의 백신들이 만들어낸 항체를 무력화시켜서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감염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WHO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도 재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만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남아프리카 중심으로 그중에서 남아공에서 최근 몇 주간 급격히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의 원인이 이 변이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직 뭐 데이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이런 32개나 되는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실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그렇게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 즉 HIV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면역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 바이러스, 뭐 HIV랑 관계는 없습니다. 네.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증식이 나타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만약에 동물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가축들이나 동물이 그렇죠.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동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타났던 델타 플러스라든지 델타 플러스라는 건 델타보다도 더 심각한 바이러스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남아공 변이주라든지 뮤, 람다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됐었지만 실제로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만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할 것이다 하는 것은 뭐 확정질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 면에서만 알 수는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만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전파력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 변이로 지정이 됐고 또 이 변이가 어디서 유래됐는지도 또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그 전파 위력이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로 앞으로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나라들을 보면 보츠와나에서 11일 날 이제 처음 발견이 됐고 뭐 그 이전에 9일에 샘플 자체는 채취됐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WHO에 66개 정도의 샘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 국가로 보면은 이 유럽에서는 벨기에가 유일하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 홍콩이 이제 2명 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일단 유럽과 아시아에 유입이 된 것은 확실해 보이긴 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럼 과연 이 유행이 어느 정도 확산될지는 조금 더 앞으로 몇 주간을 더 보면서 이 역학조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고 그 바이러스들이 전부 변이 바이러스들인지 이것들에 대한 이 거동 또 이 바이러스의 어떤 영향 또 네. 독성이라고 하면은 과연 입원율이 더 높아질 것이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한테 돌파 감염이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코로나 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변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스파이크반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32개의 변이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예상은 할 수가 없죠. 근데 32개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돌기 단백질 자체의 구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도 아직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세포에 사람들의 세포에 ACE2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변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 ACE2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혹시 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이 치료제라든지 또는 백신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들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건 한 1, 2주 정도 세포 배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유전자만 갖고서 검토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기이고 또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실험실적인 조사 또 실제 앞으로 몇 주간의 발생 현황들을 다 종합해야만 이것이 위험도가 얼마나 클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신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도 좀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백신에 대한 저항력, 전염력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놓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실험실에서 해보면 1, 2주면은 알 수는 있습니다. 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근데 지금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작년 1월 22일 날 처음 우리나라에
발생했지만 2019년이죠.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바이러스를 기초로 해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의 2년이나 지나가는 시간 동안 변이주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이 네. 델타 변이주만 해도 사실은 백신을 상당히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사실은 백신을 무력화하는 것은 남아공이나 브라질 바이러스 변이주가 훨씬 더 높았었지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주가 이 지금까지의 백신들에 의해서 유도된 항체들을 만약에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해야만 되겠죠. 그것을 아마 한 100일 정도, 한 석 달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만드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승인 과정도 아마 굉장히 빠르게 해서 쓴다면은 내년 봄 정도에 만들어질 수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여러 회사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실험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이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강력할 것인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직은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예, 지금 뭐 네. 이제 보고된 지도 뭐 거의 2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 정도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국제사회는 새로운 변이에 관한 아무래도 좀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국경을 통제해야 된다, 뭐 약간 좀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아공을 고립시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지는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결국은 여러 국가들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죠. 네. 너무 빨리 들어오게 되면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남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남아공을 포함해서 일단 외국인 입국은 금지시키고 네. 자국민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격리를 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일단 모니터링은 잘 해야 되겠죠. 이것들이 우리나라 입국자들에서 지금 나타나는지 즉 우리나라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아마 100% 염기서열을 전체를 다 밝혀서 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일단 이것이 델타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다면 사실은 이런 입국 금지만으로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그럼 별다른 선제 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면 지금으로 봐서는 뭐 선제 조치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입국 금지를 한 적은 없고요. 모니터링을 잘하고 검역을 철저히 한다면은 일단 모니터링으로서 통제는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재확산세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 유입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역 패스와 관련돼서 유효 기간도 좀 6개월로 설정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접종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연령층은 아니고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뭐 50대까지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한 고위험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추가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전 연령층에서 이 방역 패스를 6개월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일 부분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8세에서부터 한 49세 정도까지의 연령층들에 있어서는 이 방역 패스가 과연 지금 2차 접종이 거의 끝난 시기인데 네. 앞으로 6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더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3차 접종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전 연령층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어떤 구분을 둬야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요? 예, 그건 맞죠. 네. 예, 접종자와 미접종자 방역 패스에 있어서는 구분을 네. 두죠. 미접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PCR 음성을 48시간 이내에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이 미접종자들이 지금 접종을 받는다는 것은 또 상당히 그 속도가 늦고 네. 신념을 가지고 안 맞으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권고를 해서 더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보면 백신 추가 접종을 받고도 확진을 받은 사례가 또 확인이 됐거든요. 30대, 40대가 각각 1명씩, 60대가 2명, 총 4명인데 모두 추가 접종 후에 2주가 지난 뒤에 돌파 감염이 됐습니다.
이 사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당연한 사례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모든 백신이 100% 감염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접종 이후에 감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위중증으로 가는 가능성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3차 추가 접종까지 했다면 큰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에 파이자를 추가 접종한 경우였고요. 네. 나머지 1명은 얀센 1차 접종을 한 후에 모더나 반용량을 한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추가 접종 이후에 돌파 감염이 되는 부분인데 이 돌파 감염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섭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돌파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 돌파 감염 자체가 오히려 그다음에 뭐 4차 추가 접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또 변이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